북한 해군의 연안 경비정 한 척이 연평도 서쪽 7마일 해상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들어옵니다. 북측의 공격은 정확하게 우리 고속정에 조타실로 날아들었습니다. 우리 고속정의 움직임을 보며 미리 조준에 사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피격당했고 또 피해자가 다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의 상당한 의도성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357 정장이 함교에서 전사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서해 바다는 적의 기습적인 공격에 생명의 불씨가 닿는 순간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있었기에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김대홍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은 우리에게 쓰리고 아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에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관심도 기억도 희미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년 전 연평해전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해군 용사를 모시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또 해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분도 함께 모셨습니다. 출연자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해양연맹 이사이고 해군 예비역인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2연평해전에서 참수리 357호 통신장이었던 이철규 상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현역 연구위원이신 유지온 해군 중령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제1연평해전이 1999년에 이제 발발을 했고 제2연평해전이 3년 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제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뜻깊은데 올해로 이제 20주기를 맞아요. 근데 오늘 스튜디오에 이렇게 세 분이 정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셔서 저도 참 감기가 무량한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철규 상사님께서도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구장에 갔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휴가 중이었었고 가족들과 휴가 중이었었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연락을 받고 시구를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연락을 와서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맞아서 먼저 가신 영웅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우들이 6월 29일은 또 우리 연평해전 성전 20주년 날이라서 예, 같이 함께 못한 전우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투구 폼을 보니까 거의 뭐 프로 야구 그 투수하고 뭐 다를 게 없던데 이제 등번호를 보면은 그 유명한 그 LA 다저스의 박찬호 같은 경우는 61번이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번호가 좀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등번호가 왜 그런 거죠? 아, 네. 357은 우리가 제2연평해전 참수리 357호정 번호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전우들이 이 연평해전 서해바다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등번호고 제 개인적이나 우리 한 가족처럼 지낸 우리 전우들하고 잊지 못할 번호입니다. 아, 그러니까 참수리호 그 357 그 번호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참수리 357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죠? 네, 저는 참수리 357호정 같이 이제 근무했던 이함대 사령부에 있는
이제 최신의 함인 인천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함이요? 네. 네. 거기서 그러면 역할은 뭐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통신장.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정보통신장으로 이제 바뀌어서 네. 네, 위성하고 통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탄다는 게 당시 그 연평해전이는 전쟁 아닙니까? 전쟁 상황에서 경험을 한 건데 네. 또다시 그 인천함에 배를 탄다는 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건 없어요? 아, 트라우마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제가 인천함에 타기 전에 우리 전우인 박동혁함도 탔습니다. 2018년도에. 네. 박동혁함에 타면서 제가 박동혁함은 제가 조금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네. 박동혁함 업무병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서는 그냥 업무 일을 하지만은 부상병에 돌보지만은 우리가 저기 출동에 나가게 되면 통신 근무를 같이 하고 됩니다. 예. 통신당직에서. 예. 네, 그래서 많이 아껴주고 많이 또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었고, 네, 그랬습니다. 유중령님, 이게 보면은 그 연평해전 이후에 전사자들의 이름을 따갖고 그 해군의 그 배 이름이라고 하나요? 산명을 이제 붙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연평해전에서 희생한 6명의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희생한 장병들의 이름을 네. 배 함정의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 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네. 황도현 중사, 네. 서우원 중사, 네. 조천용 중사 및 박동현 병장의 이름을 명명한 미사일 고속함이 우리의 영예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 교수님은 이제 의사잖아요. 그럼 이제 배기의 가운을 입고 이제 다니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이게 정복을 입게 되셨어요? 해군에 대한 뭐 남다른 게 있나요? 저는 해군에서 현역 수병으로 1992년도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지금 딱 이제 20년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수천 명의 외상외과 의사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가 예비역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계속 어떤 전시 상황에 나라가 놓이게 되니까 국가적인 부름이 있으면은 그 예비역으로 등재되어 있는 외상외과 의사들이 파병을 사실 많이 다니거든요.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들 중에서도 뭐 예비역 해군 대령, 예비역 해군 중령 그런 분들이 계셨고 저도 그런 분들한테 배웠고 아무래도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해군 해병대원들하고 그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업무적인 연관을 많이 맺게 됩니다. 그걸 보통 의과대학을 하면은 이제 군의관으로 가는데 군의관으로 안 가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때 좀 이제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좀 다른 일반적인 의사들이 그 가는 경우로요. 예, 가는 길과는 좀 다르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냥 현역 수병으로 입대를 했고 예. 지금도 제가 훈련받고 그랬던 곳이 그 인천 앞바다에 있고 그런데 예. 제가 타던 배 그리고 함정들 그리고 그때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이제는 막 주임원 선임이 되시고 그래가지고 해군에 계속 남아 계신 분들을 가끔씩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뱃사람으로서 배웠던 그 해군 그 병사로서 경험했던 것이 의사가 돼서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해군에서 그게 이제 팀으로 일하는 그런 문화. 물론 뭐 사회에서도 다 팀이 중요하다, 자기 소속 집단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해군은 좀 더 이렇게 굉장히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함정이라는 아주 특수한 그렇죠.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적과 교전 상태에서는 저희가 침몰하게 되니까 전원이 이제 다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장교건 말단 2등 수병이건 함정을 타면은 정말 운명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장교는 저기 뒤에서 지휘하고 뭐 최전방에는 그냥 그 아래 수병들만 이렇게 포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사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상사님이나 그 밑에 갑판 부사관들 그리고 말단 1등 수병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한 팀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함이 만약에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뭐 함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 최악의 경우에는 다 같이 생명을 잃는 거니까 그런 해군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런 어떤 팀으로 일하는 문화 그리고 그룹에서 서로 이렇게 아끼고 존중해주는 문화 같은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철규 전사님. 네. 그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연평해전 기념식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그 전우들끼리 모여갖고
연평해전을 뭐 기리는 기념식이라든지 뭐 자체적으로 그런 걸 좀 해봤습니까? 어떠세요? 네, 코로나 한 2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1년에 우리는 서해 수호 날 때 유가족분들하고 전우분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리고 6.26일 현충일 날 때도 다 같이 참배를 하고 다 같이 모이고 네. 그리고 이제 6월 29일 날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입니다. 네. 근데 약 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밴드가 활성이 돼 있어서 안부라든지 뭐 가정사 뭐 그런 부분을 네, 밴드를 통해서 연락하고 실제적으로 못 만나니까 네.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번에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모이겠네요. 네. 6월 6일 날에 이제 시초를 해서 예비역들하고 유가족분들하고 우리 현역들하고 다 같이 현충원에 모여서 실제로 모였군요. 네, 모여서 묘비에 참배를 하고 같이 이때까지 못한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우리가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때 못한 박경수 상사라고 그때 연평해전 때 같이 탔던 전우입니다. 근데 천안함은 2010년도 3월 26일 천안함을 타면서 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묘비에 참석하고 항상 천안함에 들려서 우리 전우들의 명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유중령님, 그 보면은 그 6월에 이제 두 차례 있었던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뭐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우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대남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왔습니다. 특히 1990년 후반부터는 해상을 통한 도발을 감행해 왔는데요. 이 두 차례의 연평해전은 남북 간에 설정돼 있는 해상 경계선인 북방 한계선을 무력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행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남북 간 민감 영역이 확대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발을 감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해전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한마디로 굉장히 질이 나쁜 도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2연평해전이 있기 3년 전에 1999년에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실은 북한이 굉장히 더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한국 해군을 도발을 하다가 그때도 굉장히 아주 떼고 들어와서 공격을 해들어와서 거의 10여 척 가까운 함정들을 계속 축차적으로 투입을 해가면서 한국군을 압박을 했었거든요. 해상에서. 그때 근데 저희가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고 결국은 교전 상황까지 갔을 때 저희가 사실 북한의 함정 6척에 대해서 뭐 격침을 시키기도 하고 거의 대파 수준의 제가 전과를 올렸었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3년 동안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복수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경고 사격도 없었고 뭐 거기에 분명한 어떤 경고 방송이라든가 어떤 조준 사격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국제적으로 아무리 전쟁을 나라끼리 하더라도 전쟁을 하기 전에 뭐 선전포고는 고사하고라도 뭐 경고 사격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한마디로 기습 사격을 하면서 정확히 조준 사격을 해서 이철규 상사님도 그때 크게 다치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아마 20여 명 가까운 수병들이 부상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다친 겁니다. 다.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러면 되나요? 전쟁 중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굉장히 잘 디자인을 해서 처음부터도 대한민국 국민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병들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하면서 달겨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아주 나쁜 도발로 봅니다. 유중령님, 이게 보면은 결국 2차 연평해전 이전에 1차 연평해전이 3년 전에 1999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연평해전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1차 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해상에서 남북 해군 간 발생한 교전입니다. 교전 당일인 15일 오전 우리 해군은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태거하는 작전을 참여하게 됩니다. 태거 작전 중에
우리 경비함에 대한 북한 경비장의 선제 기습 공격이 실시가 되고요. 우리 해군은 북한의 선제 기습 공격에 대응해서 자위권 차원의 대응 사격을 실시합니다. 교전이 약 15분간 진행이 됐고요. 15분의 교전 끝에 북한 경비적 한 척이 침몰하고 5척이 파손되는 등 북한은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1차 연평해전 직후에 북한이 그 서해에서 새로운 군사 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제1차 연평해전 이후에 현재 북방 한계선보다 훨씬 남쪽에 설정한 해상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북한은 그 정전협정 정신과 또 남북 간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1953년 8월 30일 유엔 사령관이 설정한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서 서해에서의 긴장은 지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3년 뒤에 제2연평해전이 이제 발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요. 6월 29일. 왜 그러냐면은 2002년 이제 한일 월드컵에 한국하고 터키하고 3, 4위전이 있었던 날이 바로 이날이거든요. 그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참수리 357을 타고 이제 탑승을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네. 몇 시쯤에 출항을 한 거죠? 우리가 어로 한계 때문에 우리가 05시 30분 정도에 05시 30분. 네, 기지에서 이탈해서 나갑니다. 네, 그래서 어선들이랑 똑같이 나가서 경비 업무를 어로 한계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로 한계에서 경비 임무를 하고 있는데 09시 좀 넘어선가? 네, 그 북한에 있는 적적이 이제 움직여서 전투 배치를 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NLA 차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북한이 어떤 뭐 이상한 낌새라든지 징후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때? 징후 같은 거는 따로 그런 게 잘 모르겠고, 우리가 경비 임무를 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한 일주일 전인가 전마선이 내려왔습니다. 전마선이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하고 무대포를 쏘고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무대포를 쏘고 그렇게 대응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일날 6월 29일 날 오전 10시부터 이제 아마 교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0시 25분 정도. 그렇죠. 네. 그쯤일 텐데 그때 그 이제 교전이 딱 시작될 때 저쪽에서 북한에서 뭐 경고 사격이라든지 뭐 위협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바로 그냥 밀고 들어온 건가요? 네, 그런 건 없었고, 아까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참수리 357과 358이 편대 기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7이 이제 뒤에 이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조금 이상한 거는 전부 다 포들이 각종 적함 보면 뭐 85mm도 있고 뭐 37mm도 있고 뭐 14.5mm도 있고 하는데 그런 포들이 저격수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게 357만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거리가 이제 가까워지고 뭐 하면서 처음에 배가 NL에 따라 내려오다가 우리가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뒤에 오면서 점포 사격을 한 겁니다. 점포 사격을 하니까 85mm는 조타실, 뭐 37mm는 기관실, 뭐 14.5mm나 저격수나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교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위력이 하도 워낙 컸기 때문에 옆에 우리가 맞았을 때 자연에서 맞았는데 우연적으로 거의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네, 넘어갔다가 다시 했을 때는 이제 모든 전원이 이제 좀 그때 발전기하고 이런 거 맞아서 전원이 차단돼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신할 수 있는 뭐 통신망 가지고 교신을 시작을 했고, 네, 지원 요청을 받고 같이 대응 사격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뭐 이국종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본 걸 보면은 이건 완전히 의도적인 기습 도발일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이게 포탄 연기라고 합니까? 이제 계속 그 포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리도 잘 안 들렸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요. 네. 거의 뭐 아비규환일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이요. 네. 함정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차단되게 되면 예. 비상 전원이라서 이제 뭐 랜턴에 같은 데 불이 들어옵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암흑 상태입니다. 그러면 참수리호에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서로 연락도 안 되고 그랬을 텐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먼저 우리가 선제 공격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선제 공격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맞는 동시에 이제 대응 사격을 예. 그리고 그거랑 틀리게 이제 마이크가 있습니다. 한끼리 있어 함내 마이크라 해서 네. 같이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대응 사격을 하게 됐습니다. 유중령이 그 제2연평해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당시 교전 규칙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전 규칙이라는 게 뭐예요? 예, 그 교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한 함정의 어떤 침범에 대비해서 우리 해군이 준수해야 된 단계별 행동 조치를 의미합니다. 특히 해상은 육상에 비해서도 기동성이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하는 쪽이 작전적 이점을 갖기 마련입니다. 당시 연평해전이 발생했던 당시는 좀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기였고요. 그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약간 소극적 대응에 따른 좀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2차 연평해전을 계기로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교전 규칙 개념이 좀 변경이 되었고요. 이런 개정된 교전 규칙을 바탕으로 2009년 11월 10일 발생한 대청해전을 저희가 큰 승리로 이기게 됩니다. 유철규 상사님. 네. 이게 보면 우리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그때 탑승했던 그 참수리 3호실 같은 경우도 이제 부대로 돌아오다가 중간에서 이제 결국 침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침몰하게 되면은 그 생존 장병들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사한 장병들도 있었을 거고. 네. 이거 어떤 식으로 그때 그 운반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도 교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저도 통신실에 있으면서 통신병하고 사통장에 있으면서 같이 맞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적의 적탄을 맞아서 저도 이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는 이제 배에 이제 포가 많이 맞았으니까 밑에가 이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요? 화재가 나면서 이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때 부상을 안 단 전우들이라든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전우들은 이제 각 위치에 있는 전우들을 이제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걸 전부 다 한미 쪽으로 이제 지금 이송을 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옆에 함정인 똑같은 이제 357하고 똑같은 이제 358이라는 이제 그 함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이제 인원 이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있던 배가 이제 계속 침몰하니까 침몰을 안 하기 위해서 양수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비상 펌프를 이용해서 계속 이제 퍼내고 있습니다. 물을.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제 오다가 이제 침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그때. 유중령님,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피해도 있고 또 북한의 피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의 기습 선제 공격으로 우리 참수리 357호정의 정장이었던 윤용화 소령을 비롯한 윤명희 전사를 하고요. 19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교주원 중에서 심하게 피해를 입은 참수리 357호정은 2인 도중 침몰을 하게 됩니다. 북한도 우리 해군의 집중 포격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30명이 발생하고요. 또 많은 함정의 피해를 입고 퇴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제2연평해전 그 소식을 듣고 야, 내가 좀 저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사실은 그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의무 쪽에 관련해서는 예비역 제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사분들이 보통 때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실제 편제에 금방 배속이 되면서 전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연평해전은 이제 우리 수병들의 큰 희생으로 인해서 사실은 해군의 어떤 전술 교리 발전은
의무도 많이 이루어냈지만 그 의무 쪽으로도 굉장히 큰 각성을 좀 많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0년이 사실 우리 해군으로 보면 특히 의무 쪽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지옥 같은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가 2010년 초에는 천안함 문제가 있었고요. 네. 천안함이 그렇게 혁신됐고 2010년 후반기에는 또 연평도에서 완전 불바다가 되듯이 저기 폭격이 있었거든요. 저희를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렇게 저희가 되짚어 보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2002년에서부터 저희가 좀 더 체계를 갖췄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때 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좀 이렇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교전이 벌어지면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게 이제 부상병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부상병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현장 응급처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빠른 후송을 위해서 항공전력이 굉장히 많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 항공전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저희가 이제 공격형 전력을 육성하는 데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의무 항공전력들이 좀 필요한데 연평 해전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의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최전방에서 저렇게 부상을 입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1분 1초라도 먼저 현장의 의료진들이 급파가 되면서 저 인원들을 현장에서부터 응급처치를 해서 항공 전력을 통해서 최단 시간 내에 그 육상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해상에 있는 큰 규모의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계기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뭔가 좀 많이 바뀝니다. 2000년에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02년에서 2010년까지 거치는 계속 그 북한의 그 도발, 공격 그런 걸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큰 교리가 바뀌게 됩니다. 뭐냐면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해군들처럼 그 적어도 전상자 치료나 부상자 치료에 있어서 이제 민관 군이 따로 없이 치료를 하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게 되고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이제 아덴만을 연명작전에서 또 우리 해군이 크게 교전을 벌였었거든요. 해적들하고 그때 많은 부상병들이 그때도 발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민간 의료진들도 많이 투입이 되면서 그래도 큰 저희가 사상자 없이 잘 작전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연평해전은 사실 그 전술 교리뿐만이 아니라 그 군 의료를 어떻게 앞으로 디자인해가지고 끌고 나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저희 사회에 큰 화두를 남기게 됩니다. 이충규 장사님. 네. 그 제2연평해전은 영화로도 이제 연평해전이라고 해서 개봉되지 않았습니까? 네. 2015년도에 이제 개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영화 보셨죠? 네. 영화를 봤기는 봤는데 제대로 못 봤습니다. 네. 뭐 전우들도 많이 생각나고 그때 전투 장면이 많이 생각나고 해서 끝까지는 보지 못하고 전투 장면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 네. 이제 가슴이 좀 이제 그래서 네. 도중에 나오셨다. 네. 뭐 눈을 좀 감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영화 보셨습니까? 예, 좀 봤습니다. 네. 느낌이 어땠습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개봉해서 극장에서 보진 못했고 나중에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저희가 실제로 작전하고 임무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고증도 잘 거친 것 같고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그 헐리우드 영화로 파라마운트사에서 제작한 그렇죠. 지금 탑건 영화가 또 이제 화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톰 크루즈가 나오고 멋있는 배우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실 영화 탑건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픽션이거든요, 베이스가. 근데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우리 해군이 진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어가면서 지켜낸 저희의 실제 전투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잘 뭐 가감 없이 그런 고증을 거쳐서만 이렇게 잘 만들어 놔도 그냥 어떤 기록의 차원에서라도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연평해전을 제작한 김학순 감독님이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저희가 화상으로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미국에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미국입니다. 네. 근데 영화 제작 기간이 굉장히 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영까지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네. 거의 한 7년 걸렸죠. 왜 이렇게 길게 그 제작 기간이 걸렸죠? 제작비도 당연히 이제 부족했고, 당시 저는 뭐 유명 감독도 아니었고, 근데 일단 저는 중요한 게 일단 시나리오다라는 생각했고, 시나리오만 굉장히 매달렸어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제 완성된 다음에 약간의 스텝들 꾸려서 준비를 했죠. 근데 뭐 역시 큰 게 해군의 일단 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하고 제작비 투자를 또 받아야 되는 문제.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전쟁 영화를 이 무명 감독이 이걸 준비한다는 게. 네.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었죠. 여기저기 좀 알아보기도 하고 투자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투자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선 한 달인가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투자할 수 없다. 뭐 이런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하다가 나중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작 지원 적이 있어서 공고가 나와서 신청했죠. 그래서 그때 당연히 이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뭐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전쟁 영화를 만드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일단은 촬영을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뭐 하다가 보니까 역시 중간에 또 제작비 같은지 또 고갈되기 시작하고. 그러한 뭐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영화가 이제 결국 상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했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여러 분들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이제 몇 억까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영화 흥행된 다음에 약속대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금을 돌려드렸어요. 다 좋아하셨죠. 해군의 지원이 뭐 절대적으로 하기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해군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이 미국에서는 보통 전쟁 영화를 만들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헐리우드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영화들은 특히 이제 해군의 군과 국방부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게 뭐 CG로 다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세트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리얼리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함정과 이런 거를 저희 지원을 받지 않으면 힘들었는데 그건 이제 당시 최윤희 참모총장님, 한계철 참모총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줬죠. 이런 거를. 저도 이 영화를 2번 봤는데요.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감독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해군을 나왔지만 그 젊은 나이에 할 일도 많았을 텐데 꿈도 많았고 이 희생한다는 것은 사실 이타심이 없으면 사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희생을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뭔가 자기가 속한 나라에 대한,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뭔가 애국심이라든가 뭔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바로 이러한 분들이 그 표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태어난 땅에 대해서 뭔가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거를 갖고서 나라를 이 고전적인 의미에서 뭐 그런 애국 이렇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태어난 땅, 어머니 같은 그런 땅에 태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최소한의 어떤 의무, 책임 이런 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나라 사랑이고, 그걸 바로 이런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런 영웅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했죠. 네. 감독님이 이 영화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역점을 두고 이 부분은 내가 꼭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이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장면이 있는데 제가 역점을 두고 싶었던 장면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한상국 상사, 그 당시에는 이제 중사였죠. 상사가
그 전투와 중에서도 키를 놓지 않고 계속 그 배를 이렇게 함정을 운영하는 장면하고 나중에 이게 수정돼서 바닷속에서 그 키를 잡고 전사한 한상국 당시 중사죠. 중사를 이렇게 건져서 물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동할 때 그 많은 해군들이 주위에 있던 해군들이 거수경례로서 그 지켜보고 있었죠. 그거를 굉장히 감동을 했었고 꼭 이거는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 장면은. 그래서 저희가 그 장면 찍을 때도 굉장히 실제 그런 스태프들도 그런 마음으로 찍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영화 촬영하는 게 아니다. 실제 한상국 중사가 저 밑에 수장이 돼 있다. 그걸 건져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저걸 했고 그래서 스태프들과 해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촬영할 때도 그 실제가 같은 그런 느낌, 마음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례식 장면인데 후티지를 봤어요. 해군 부대에서 그걸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장면을 봤는데 이거는 도무지 배우들이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당시에 이 극영화에서 다큐멘터리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 터부시 대화가 있는데 상업 영화에서 나는 그냥 쓰자. 이거는 그 어떤 연기로도 이건 대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걸로 썼고 그다음에 난 이것이 더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했죠. 그래서 그거 하고 실제 장병들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믹스를 한 거죠. 실제 장면하고 그때 촬영 장면하고 그래서 그거를 연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좀 크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눈물을 좀 많이 흘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장면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보니까 포스터 글자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연평해전에 참가했던 그 전사들을 잊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연평해전은 사실 우리 분단의 역사이기도 하고 내 땅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이러한 교훈을 알려준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만약에 그 영웅들이 그때 영웅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정신적인 힘이라고 봐요. 이런 지금 요즘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지만은 바로 싸울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국민의 힘 이게 얼마나 이런 국민들 정신적인 힘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해전이 20년이 돼가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희생하고 그러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후세까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계신데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평해전을 영화로 제작한 김학순 감독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학순 감독님과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더니 영화를 제작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더라고요. 그 돈을 모으기도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근데 저가 이제 재밌는 게 그 신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중령님께서는 해군사관학교 교수도 하셨고 하는데 신세대 장병들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통상 MZ세대 들어가는 신세대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또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안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존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올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특히 이게 북한 위협이라든가 이런 주변국 위협에 대해서도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보면은 이제 신세대 젊은이들이 좀 개인주의고 뭐 이기주의이고
명령에도 잘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가르쳐 보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만큼 개인의 역량과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서 네. 그게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예. 그리고 개인주의라는 좀 넓은 틀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연평해전, 제2연평해전에서 이 조타장 한상국 상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했는데도 이 조타 키를 자기 몸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결국은 이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제 그 꺼내오게 하는데 이분 말고도 당시 그 참수리호에서 그 영웅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고요. 네. 또 사랑스러운 남편이었고요. 또 누군가에는 사랑스러운 애인이자 또 믿음직한 친구였던 우리 장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특히 당시 참수리 357호정의 부장이었던 이완중이는 그 북한의 초탄 공격에 의해서 지휘관인 윤영하 소령이 전사하자 다리가 끊어지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를 지휘합니다. 그리고 당시 한포의 사수였던 황도현 중사와 조천은 중사는 전사하는 그 순간까지 그 한포의 방아쇠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무병이었던 박동욱 병장은 그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고요. 좀 과도한 출혈로 인해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84일 만에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철규 상사님 같은 경우도 당시 전투에서 그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파편이 이제 몸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교전 당시에 수도병원에서 약 한 110일 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제 옆에는 이제 의무병인 박동익 병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럼 저기에 포탄을 맞은 거예요? 아니면 뭐 총알 같은 거를 맞은 겁니까?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탄두라고 14.5mm 같은 그 총알을 맞았습니다. 어디다가요? 이제 허벅지, 엉덩이 밑에 있는 허벅지에 처음에 한 발은 관통이 당하고 한 발이 이제 대퇴부 쪽에 이제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쓰러졌는데 움직일 수 없는 진짜 고통과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당시에서는 그 밑에 있던 통신병, 김용태 상병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배는 이제 천천히 가라앉고 연기가 이제 화염이 나면서 배가 이제 침몰하면서 이제 화재가 이제 연기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숨도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 통신병이어 있던 제가 이제 몸을 감싸주면서 그때 이제 파편을 좀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한 34개 정도를 제거를 하고 아직도 지금 몸에 한 11개 정도가 11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그 전사한 장병들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네, 우선 정장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셨습니다. 그 영국에선가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렇게 와서 해군사관학교 50기로 이제 인간을 해서 이제 정장님을 오셨고 평소에서는 보면 영화에서 김무열이 대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인자하고 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훈련이나 할 때는 이제 실전처럼 이렇게 강인한 이제 인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한상국 상사 같은 경우에는 집이 무창포입니다. 네, 무창포고 그래서 수영을 좀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수영을 잘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배를 타면서 오면 이제 뭐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잡아와서 그런 기억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운동도 잘했고, 그리고 이제 조천영 상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수병 때 동기였습니다. 해상병 402기로 이제 입대를 하고 저는 이제 상병 때 신분전환을 했지만은 조천영 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장 때 신분 전환을 해서 조금 이제 그렇게 이제 병기사로 이제 오게 됐는데 키도 크고 그래서 진짜 운동을 잘했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또 이제 배에서는 또 조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 조리 같은 것도 좀 잘하고 그랬습니다. 유중령님, 그 제2연평해전 이후에도 북한이 보니까 2010년이었죠. 연평 포격. 이거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우리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격 훈련을 빌미로 선전포고 없이 포격을 가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우리 해병 장병 2명이 전사고 민간이 2명이 사망을 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그 서해 북방한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서해 5도와 인근 해역이 남북 간 군사 긴장이 언제든지 군사적 무력 충돌로 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요. 그렇죠. 특히 서해에서 북한의 일련의 도발 행위는 북한이 정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 또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필요시 서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도발 행위를 지속 감행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철규 장사님. 네. 마지막으로 연평해전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 이 전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6명이 전사를 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9명은 같이 만남을 하고 안부를 묻고 할 수가 있지만은 6명 전우들에게는 마음속으로 각자 안부를 묻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우가 지킨 NLL, 우리 남은 전우들이 최선을 다하고 싸우며 이기는 필승의 해군의 신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확실한 보훈 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모든 분들이 예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